나는 늙은 남자를 돌보는 간병인이었다. 하지만 사실 내가 했던 일은 내 자신의 영혼처럼 부서진 한 영혼을 수리하는 것이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 이름 앞에는 명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서울 인사동 작은 공방의 창가에 앉아 비단 위에 피어나는 꽃과 나비를 수놓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내 손끝에서 태어나는 자수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자부심이었고 남편과 나의 행복한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우리는 화려하진 않아도 서로의 온기로 충분히 따뜻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삶의 행복이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세찬 바람 한 번에 쉬이 부서져 내리는 유리성과 같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것은 순식간이었다. 좋은 사람이었기에 주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그 선의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매일 밤낮으로 고뇌하던 남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이 짙어질수록 우리 집의 등불도 희미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새벽, 그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 우울과 절망이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남편의 죽음과 함께 내 세상도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바친 공방은 빚쟁이들의 손에 넘어갔고 우리의 추억이 깃든 집의 문은 굳게 닫혔다.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58이라는 무엇을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나이뿐이었다. 자존심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날들은 끝났다. 나는 살아야 했다. 빚을 갚고 이 지독한 현실에서 두 발로 버텨내야 했다. 수소문 끝에 구한 일자리가 바로 북촌 한옥마을의 한 노인댁 간병인 자리였다. 그곳의 주인은 이민준이라는 이름의 괴팍한 노인네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첫 출근 날 나는 북촌의 고즈넉한 돌담길을 따라 걸으며 수없이 내 자존심을 발밑에 묻었다. 거대한 소슬대문 앞에 섰을 때 그 위압감에 숨이 막혔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린 문 안쪽으로 펼쳐진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넓은 마당과 고풍스러운 한옥의 자태는 아름다웠지만 그곳에 살아있는 온기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집 전체가 거대한 먼지 더미에 갇혀 있는 듯했다. 나를 맞이한 것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마른 체구의 노인이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부터 그의 성정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가 바로 이민준이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그냥 할 일이나 하고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집안을 대강 안내하며 몇 가지 규칙을 일러주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곳을 가리키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저기 잠긴 방문은 절대로 열 생각도 하지 마시오. 그 방은 없는 셈 치는 게 좋을 거요. 굳게 닫힌 창호지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했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숙여 알겠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렇게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집은 그가 쌓아 올린 침묵의 성과 같았다. 그는 하루 종일 툇마루에 앉아 먼 산을 보거나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겨우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했다. 나는 묵묵히 내 일을 했다. 집안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정원의 잡초를 뽑고 그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집은 거대했지만 그 안에는 값비싼 물건들이 가득했다. 특히 거실과 복도를 가득 메운 도자기들은 예술의 문외한인 내가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귀한 도자기들 위에도 예외 없이 시간의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마른 행주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낼 때마다 생각했다. 이 먼지는 단순히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고. 그것은 이 집 주인의 영혼 위에 쌓인 슬픔과 고독의 무게와 같다고. 나는 그저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잃어버린 삶의 빛깔을 되찾아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세상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실례가 안 된다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 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매일 그를 관찰했다. 그의 일상은 지독할 정도로 단조로웠고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손을 볼 때면 나는 그의 감춰진 고통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한때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도예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손은 앙상하고 거칠었다.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찻잔 하나를 드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다 이내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의 입가에 스치는 자조적인 미소는 보는 이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 했고 그럴수록 더욱더 단단한 껍질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나는 그가 쌓아 올린 벽을 존중하며 묵묵히 내 할 일을 했다. 집이 조금씩 깨끗해지고 정갈해졌지만 그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가 서재에서 잠든 사이 나는 그의 침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낡고 육중한 목재 옷장 위 먼지 쌓인 함들 사이에서 유독 내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손바닥만 한 작은 비단 주머니, 복주머니였다. 은은한 빛깔의 비단 위에는 한때는 더없이 섬세했을 학 한 마리가 수놓아져 있었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에 실이 닳고 끊어져 그 형태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복주머니가 한때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손길로 만들어졌는지를. 그 후로 나는 종종 그가 아무도 몰래 그 낡은 복주머니를 꺼내어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주머니를 손에 들고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곤 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내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 떠올랐다. 그에게 그 복주머니는 단순한 물건이 아닌 아주 소중한 무언가임이 틀림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그 낡은 복주머니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 위태롭게 끊어진 실들이 마치 나의 지난 삶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내 안에서 잠들어 있던 예술가의 혼이 꿈틀거렸다. 나는 다음 날 이민준 씨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조심스럽게 복주머니를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비단의 감촉이 아련했다. 나는 그것을 내 작은 방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남편이 죽고 공방을 잃은 후 단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던 바늘을 다시 손에 쥐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몇 가지 남은 색실 뿐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밤을 새워가며 한 땀 한 땀 수를 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수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과거에 대한 치유의 과정이었고 내 자신의 부서진 영혼을 기워나가는 행위였다. 나는 원래의 도안을 해치지 않으면서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달아빠진 학의 날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며칠 밤낮이 걸렸는지 모른다. 마침내 마지막 한 땀을 떴을 때 내 손안의 복주머니는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듯 예전의 고고한 자태를 되찾고 있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완벽하게 복원된 복주머니를 원래 있던 자리에 가만히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며칠을 기다렸다.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날 오후 툇마루에 앉아있던 그가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바로 그 복주머니였다. 그는 복주머니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지금껏 본 적 없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주머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당을 쓸고 있던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다. 이거 당신이 한 거요? 그 질문은 그가 나에게 던진 첫 번째 진짜 질문이었다. 그것은 우리 사이에 놓여 있던 두껍고 차가운 얼음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곧장 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거짓을 말할 수도 그렇다고 섣불리 나설 수도 없었다. 나는 마당을 쓸던 빗자루를 가만히 내려놓고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제가 했습니다. 내 대답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든 복주머니와 내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의 분노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댄 것에 대한 질책을 각오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나직이 한숨을 쉬더니 퇴마루 한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거기 앉으시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여전히 복주머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정성껏 수놓아진 학의 날개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낮고 잠겨 있었다. 10년 전이었어.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기 바로 전날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지? 나는 숨을 죽였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 사람은 손재주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면 그 사람은 천을 잘라 옷을 짓고 술을 놓았지. 이 복주머니도 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한다며 밤새 만들어준 것이었소.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사고 이후 모든 게 부서져 내렸소. 내 삶도, 내 손도, 그리고 이 주머니도. 세월이 흐르면서 실이 닳고 해지는 걸 보면서 마치 아내의 기억이 바래고 사라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소. 차마 내 손으로는 어루만질 수도 없었는데.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차가움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아주 희미한 고마움 같은 것이 비치고 있었다. 마치 죽었던 것에 새 생명이 깃든 것 같구려. 아내의 기억에 다시 색이 입혀진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동안의 서름과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그는 더 이상 나를 간병인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도자기들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 다랑아리는 어떤 흙으로 빚었는지, 저 청자 화병의 비색을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그의 말 속에서 나는 쓰러져 가던 한 예술가의 뜨거운 열정을 보았다. 나 또한 나의 자수에 대해 이야기했다. 실의 색을 고르는 법, 한 땀 안에 담기는 마음의 의미. 우리는 다른 재료로 다른 것을 만들었지만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바쳤던 고독한 시간과 영혼의 언어는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두 명의 외로운 예술가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하게나마 미소가 깃들기 시작했고 나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중반에 잘 다려진 양복을 입은 남자였다. 그는 이민준 씨를 꼭 빼닮았지만 그에게서는 아버지의 고고함 대신 날카로운 야심과 계산적인 냉정함이 느껴졌다. 그가 바로 이민준 씨의 하나뿐인 아들
이진우였다. 이진우는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거실로 들어서며 생기 넘치는 집안의 분위기와 한결 밝아진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곧 내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의심이 가득했다. 아버님, 안색이 아주 좋아지셨네요.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지만 시선은 내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돌봐주시는 분이 아주 유능한가 봅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가시를 느끼지 못할 만큼 나는 어리석지 않았다. 식사를 준비하는 내내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등 뒤에 모처럼 박혀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본격적으로 나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어디서 왔는지, 이 일을 한 지는 얼마나 됐는지, 가족은 있는지.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질문은 점점 더 교묘하게 핵심을 파고들었다. 저희 아버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이신지는 잘 아시겠지요. 그분의 작품 하나하나가 국보급이고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연히 그분의 유산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그는 나를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보고 있었다. 수십 년간 지켜온 나의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이민준 씨와 나 사이에 겨우 놓이기 시작했던 따뜻한 다리가 이진우라는 차가운 강물에 속절없이 휩쓸려 가는 것만 같았다. 이진우가 다녀간 후 집안의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처음 왔을 때의 텅 빈 냉기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 안에는 어색함과 실망, 그리고 서로에게 차마 건네지 못하는 미안함이 서리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이민준 씨는 다시 말이 없어졌고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아들에 대한 분노인지 나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나 또한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그에게 선뜻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다시 그림자처럼 내 할 일만 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위태로운 동거를 이어갔다. 따스하게 피어오르던 온기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듯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계절은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북촌의 하늘은 낮은 회색빛으로 가라앉았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차가운 바람에 울음소리를 냈다. 집안의 냉기는 더욱 깊어져 마치 이 집 자체가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된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오후부터 흩날리기 시작한 눈발이 해가 지자 맹렬한 기세의 폭설로 변해 있었다. 창밖은 온통 새하얀 눈보라로 뒤덮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일을 마치고 돌아갈 채비를 하며 걱정스럽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 눈을 뚫고 집까지 갈 수 있을지 막막했다. 그때 등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그냥 여기서 묵으시오. 돌아보니 이민준 씨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이 날씨에 나갔다가는 큰일 나. 손님빵을 내어줄 테니 눈이 그칠 때까지는 꼼짝할 생각 마시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의 방문 이후 처음으로 느껴지는 희미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난생 처음 묵어보는 손님방에 누워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창호를 때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길 잃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렸다. 아들의 말이 남긴 상처와 다시 서먹해진 그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 역시 잠 못 이루고 있으리라는 것을 왠지 모르게 알 수 있었다. 한참을 뒤척이고 있을 때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문이 조용히 열리고 희미한 불빛과 함께 그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두 개가 들려 있었다. 따뜻한 생강의 향이 방 안에 가득 찼다.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는 찻잔 하나를 내게 건네며 방 한쪽에 놓인 작은 탁자 앞에 앉았다. 나도 일어나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뜨거운 생강차만 마셨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듯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가 마침내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아내가 죽던 날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왔소. 그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다. 그날 내가 운전대를 잡았소. 강원도 산골의 작은 암자에 다녀오는 길이었지. 갑자기 쏟아지는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러웠는데 한순간이었소. 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정신을 차렸을 때 아내는 이미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떨리는 손이 찻잔을 위태롭게 붙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내 손이 그때 다쳐서 관절염이 심해졌다고 알고 있어. 틀린 말은 아니지. 하지만 내가 다시는 흙을 만지지 못하게 된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흙을 만질 때마다 그날의 감촉이 되살아나오. 차갑고 축축했던 눈의 감촉,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의 그 마지막 감촉, 그 죄책감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소. 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 아니라 내 아내를 죽게 만든 손이니까 진우 녀석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오. 아비라는 자가 제 어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 그의 고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그토록 굳게 닫아두었던 방문의 비밀이 드러났다. 당신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그 방, 그 안에 나와 아내의 마지막 작품이 있어. 우리가 평생의 역작으로 만들려 했던 거대한 백자 다랑아리가 아내가 그 위에 그려 넣을 매화 그림까지 다 구상해 놓았는데 가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미완성으로 남아 있어. 나는 그 방에 들어갈 용기조차 없소. 그 항아리를 보는 것이 곧 나의 실패와 죄를 마주하는 것만 같아서. 그의 처절한 고백 앞에 나는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다. 대신 나 역시 내 삶의 가장 아픈 조각을 꺼내 놓았다. 남편의 절망과 죽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느꼈던 수치심과 막막함. 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거센 눈보라가 치는 외딴 한옥에서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나누어 가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엾은 위로를 건네는 대신 서로의 고통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침묵의 공감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고 단단한 위안을 얻고 있었다. 폭풍 같던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다. 밤새 세상을 뒤덮은 눈은 모든 소리를 집어삼킨 듯했고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유난히 맑고 투명했다. 마당에 소복이 쌓인 눈 위로 햇빛이 부서지며 만들어내는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웠다. 그날 아침 우리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함께 마주 앉아 묵묵히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전날 밤의 무거운 고백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채워진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어젯밤의 폭설은 우리 사이에 남이 있던 마지막 거리감마저 깨끗이 지워버린 듯했다. 식사를 마친 후 이민준 씨는 오랫동안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눈 덮인 마당을 지나 자신의 앙상한 두 손에 한참을 머물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았다. 그 항아리를 끝내야겠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의지가 실려 있었다. 나는 놀라 숨을 죽였다.
10년간 그를 올가매던 과거의 족쇄를 스스로 끊어내려는 그의 용기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들어 보이며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보다시피 내 손은 이제 붓을 잡기엔 너무 늙고 병들었소. 아내의 섬세한 그림을 되살리기엔 역부족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쉰 뒤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한마디는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 되었다. 내 손이 되어 주시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한 예술가가 다른 예술가에게 자신의 영혼을 그리고 떠나간 아내의 마지막 꿈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신뢰의 언약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그 굳게 닫혔던 방문 앞으로 향했다. 그가 품속에서 낡은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넣고 돌리는 순간 먼지 쌓인 시간의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났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10년 묵은 서늘하고 퀴퀴한 공기가 우리를 덮쳤다. 방하는 시간이 멈춘 듯 10년 전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거대한 무엇인가가 하얀 천에 덮인 채 고요히 서 있었다. 그가 다가가 천의 한쪽을 잡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천을 걷어내자 마침내 순백의 거대한 백자 다랑아리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완벽한 곡선과 압도적인 크기. 하지만 그 위에는 아내의 손길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화폭이 될 도자기 위에 연필로 스케치된 매화가지의 흐릿한 선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그 미완의 걸작을 바라보았다. 그 항아리는 그의 멈춰버린 시간이었고 은거리진 슬픔 그 자체였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조용한 의식이 시작되었다. 그는 아내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내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붓을 잡는 법, 안료의 농도를 맞추는 법, 숨을 참고 한 번에 그어야 하는 선의 미학까지. 나는 그의 눈과 머리가 되고 그는 나의 손과 감각이 되었다. 나의 손끝에서 아내가 피우고 싶어 했던 매화가지가 서서히 항아리 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 개의 다른 예술과 세 개의 다른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경이로운 과정이었다. 그의 지혜와 아내의 꿈, 그리고 나의 손길이 더해져 미완의 항아리에 생명이 깃들고 있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작업에 몰두했다. 그 방은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닌 치유와 창조의 성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우리가 작업에 한창 몰두해 있을 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진우가 들이닥쳤다. 그는 금방이라도 불을 뿜을 듯한 얼굴로 방 안의 광경을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시선은 내가 항아리를 붙들고 있는 손에 못 박혀 있었다. 지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내게 다가와 소리쳤다. 당신이 뭔데 감히 이 항아리에 손을 대?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을 당신 같은 여자가 더럽힐 자격이 있냐고. 그의 폭언에 내 손에 들려있던 붓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내가 뒤로 물러서기도 전에 이민준 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섰다. 아들의 분노 앞에서 늘 작아지기만 하던 그가 처음으로 아들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그의 등은 조금도 굽어 있지 않았다. 그만해라, 진우야.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호했다. 이분은 네 어미의 흔적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네 어미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끝내지 못하고 도망쳤던 것을 완성하고 있는 게야. 이분이 이 죽어있던 집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단 말이다. 이진우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다시 울분을 터뜨렸다. 생명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게 만들고 이 집을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 순간 이민준 씨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10년간 아들에게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진실을,
그날 밤 내게 털어놓았던 그 고통스러운 진실을 아들의 면전에서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래, 맞다. 내가 네 어미를 죽게 했다. 그 죄책감이, 그날 내 손에 남았던 감촉이 10년간 나를 살아있는 송장으로 만들었다. 내가 왜 흙을 만지지 못했는지 아느냐? 내가 왜 이 방에 들어오지 못했는지 아느냐? 그의 고백은 그 방 안의 공기를 칼날처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10년간 묵혀두었던 거대한 상처가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나는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매일 밤 그 사고를 꿈속에서 반복했어. 내 어미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내 손으로 다시는 완벽한 것을 빚어낼 수 없게 되었다는 절망감이 나를 10년 동안 이 집안에 가뒀다. 그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절규보다도 더 깊은 고통을 담고 있었다. 아들의 멱살이라도 잡고 용서를 빌고 싶었을, 그러나 차마 그럴 수조차 없었던 한 남자의 처절한 참회였다. 이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는 서서히 씻겨나가고 그 자리에는 혼란과 슬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외면해왔던 아버지의 고통을 비로소 마주하게 된 아들의 비통함이 떠올랐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를, 그리고 그 옆에 선 나를 마지막으로 미완의 항아리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그날 그 방에서 세 사람의 길고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 폭풍 같은 대면 이후 이진우는 며칠간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우리와 함께 말없이 항아리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더 이상 어떤 비난이나 의심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가 어떻게 나의 손을 빌려 그의 예술혼을 되살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의 혼을 이해하며 붓을 움직이는지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마지막 매화 꽃잎 하나가 항아리 위에 그려졌을 때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다. 그것은 완벽했다. 아내의 꿈과 남편의 열정과 나의 손길이 하나가 되어 빚어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었다. 바로 감에 굽는 일이었다. 거대한 항아리를 가마로 옮기는 일부터가 보통이 아니었다. 이진우가 기꺼이 그 일을 도왔다. 아버지와 아들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땀을 흘렸다. 항아리가 뜨거운 불길 속으로 들어간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것은 흙과 불의 싸움이자 과거의 상처가 예술로 승화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운명의 시간이었다. 마침내 가마의 문이 열리던 날,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앞에 섰다. 뜨거운 열기가 가시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항아리를 본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순백의 바탕 위로 피어난 매화는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다. 불의 시련을 견뎌낸 색은 그 어떤 물감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고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었고 용서와 화해의 결정체였으며 세 사람의 영혼이 담긴 하나의 생명체였다. 이진우는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 내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의 사과는 모든 것을 녹여내리는 봄눈과도 같았다. 얼마 후 따스한 봄볕이 마당 가득 쏟아지던 날, 집 안뜰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수많은 작품을 만들어 온 거장의 전시회였지만 그날 마당에 놓인 작품은 단 하나, 바로 그 다랑아리였다. 이민준 씨는 항아리 옆에 서서 찾아온 몇몇 지인들 앞에서 담담하게 작품의 이름을 말했다. 이 항아리의 이름은 다시 찾은 봄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그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나와 이진우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간병인이 아니었다. 그의 삶의 동반자이자 그의 예술적 영감을 나누는 반려자, 그리고 이 집의 새로운 온기가 되었다.
우리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함께 보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웃었다. 그는 다시 흙을 만지기 시작했다. 비록 예전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죄책감의 무게가 실려 있지 않았다. 어느 맑은 봄날 우리는 완성된 다랑아리 옆 툇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항아리의 매화가지 위로 진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가 가는 모습이 평화로웠다. 나는 그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인생은 내게서 자수를 놓던 작은 공방 하나를 앗아갔지만 그 대신 기댈 수 있는 커다란 집과 치유받은 마음을 돌려주었다.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란 정성껏 수선하고 기워낸 한 사람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